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주말에도 바쁘셨죠? 이번에는. 주말에요? 네. 주말에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갑자기 제 네. 방송 라이브 그쵸. 또 켜가지고 네. 네,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해보고 물 드세요. 네네 네네네. 많이 힘드시다니까. 릴레이로 저희 이제 인터뷰하고 있고 장호진 대표님 그 두 번째 주자로 지금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일단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커. 저는 사실 주말 동안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 우리는 근데 금요일에 미리 금요일에도 만만치 않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좀 미리 뺀 것도 있고 한 하락은 하겠지만 매도 사이드카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뭐 혼자 이런 생각. 근데 바로 서킷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이어 매도 사이드카. 그래서 지금 한 4.5%, 6% 지수가 각각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 수가 45개밖에 안 되네요. 네. 87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 상황.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많이 줄였죠. 네. 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을 해주실까요? 저는 사실 조금 더 걱정을 했어요. 아, 요거보다 조금 더 걱정을. 네네.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 정도, 서킷 걸린 거 정도로 일단 대충 마무리된 게 다행이다. 아, 오히려. 네. 왜냐면 네. 그 전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왔어요. 아,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시장에 좀 반등이 없었으면 코루가 일단은 40% 빠졌었고요. 세 세 배짜리. 배짜리. 네. 네. 그다음에 야간 선물이 8% 하한가를 하한가 맞았었기 같죠. 때문에 네. 좀 더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좀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 전에 다행히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괜찮았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파시면 안 된다. 아침에 패닉 셀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어차피 다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코스닥이나 다른 거 못 갔던 것들 들고 계시다면 차라리 반도체를 갈아타라. 이렇게 급락할 때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빠지죠.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 시장이 빠진 게 기술주 중심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상승 종목이 다우는 더 많았고 S&P도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슷했어요. 나스닥이 부진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왔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뭔가 시스템 위기, 경제 위기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랐던 걸 보여주는 거고, AII 쪽이 문제였거든요. 금리 인상에 따른.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더 밀려버렸죠. 네, 요게 아침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오판했다. 미국 시장에서 순환매를 보면서 기술주가 쉴 때 순환매가 나올지 않을까요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오판했다. 왜 뭘 오판했냐 보니까 순환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안정,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였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나 금리에 민감한 뭐 우주, 양자 뭐 이런 섹터들은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코스닥이 지금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과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테마주들이 유동성의 하나의 척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뭔가 밀린다 그러면 유동성 쪽에서 분명히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주도주 쪽에 약간 머무르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 닉스 지금 전자 닉스 전기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네. 그래도 좀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전자는 아직 5%대 하락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보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도주가 조금 더 세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잠깐 저희 1시 5분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오늘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1시 구간대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만 잠깐만 좀 중간 점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한때 30만 원을 깨고 내려갔었죠. 하이닉스도 200만 원 밑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을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각각 5%대 하락, 2%대 하락, 31만 원대, 200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빨간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다 팔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눈에 띄는 네이버입니다. 12%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28만 8천 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젠슨 황과 만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최근에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10% 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또 사실 눈에 좀 띄는 부분이고요. SK텔레콤이 3.8% 정도 오른다. SK텔레콤 뭐 통신주의 방어적인 성격 플러스 SK텔레콤도 엔비디아 함께 협업, 뭐 AI 이슈 이런 걸 좀 받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쭉쭉 내려봐도 전부 다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르는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 뭐 산일전기 소폭으로 오르는 정도 지금 한시 구간에서는 체크가 되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잖아요. 네. 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특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 이런 제약주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파두는 또 1%대 빨간불 켜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심텍 3%대 상승, 현대무벡스 1.9%대 상승. 이런 로봇 관련주가 간간히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상황이네요. 제주반도체도 빨간불이었고 오스코텍 빨간불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체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장 대표님께서 저하고 이제 금요일에도 사실 장 마감하고 나서 네, 했죠. 네.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도 해주셨던 말씀이 뭔가 약간 그 유동성 측면에서 살짝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돈이 나가는 게 코인, 보이죠. 네, 네. 코인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고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열린 미국 시장에서 뭐 지표, 금리 인상 가능성 이런 걸 반영하면서 특히나 우리하고 관련이 깊은 뭐 반도체 관련주 굉장히 폭락을 이제 한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요걸로 마무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하단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했어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네, 지금 사셔야 된다고. 지금은 사야 된다. 네네. 오. 네. 그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네. 네,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즘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죠. 그렇죠. 근데 확실한 타이밍에서는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완전 약세론자라고 보시기보다는 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데 음. 오늘은 파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현금의 50% 정도는 갖고 계신 현금의 50% 정도는 갖고 넣어보시는 게 어떻겠냐. 아침에 이렇게. 오늘은 사야 한다. 네, 오늘 사야 된다. 내일 설사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왜요? 왜 했냐고요? 음. 일단은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였는데 고용 지표가 17만 2천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8만 8천 명을 상회했다고 크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비농업 고용을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비농업 고용보다는 실업률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된다. 실업률. 네, 실업률이 크게 변동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실업률이 변동할 때 경제활동 참여 인구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그게 어땠는데요? 동일했어요. 네, 그건 변함이 4.3%로 없었다. 동일했고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도 61.8%인가 동일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체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비농업 고용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비농업 고용에는 환대 산업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환대 산업. 오. 네, 그러니까 레저, 오. 그다음에 뭐 호스텔, 월드컵 특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 생각보다 급여 상승,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여 상승률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 고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지는 않는다. 고용으로 인해서. 고용은 사실은 악화가 더 걱정돼요. 악화가 더 걱정되지 지금 여기서 엄청 좋아질 거라고 기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면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뭘 우려하고 있냐, 너 진짜 우려하는 게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3고 현상이 가장 큰 두려움이죠. 3고 현상 중에서도 달러 같은 경우는 뭐 금리는 보이는 거고 환율 측면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달러 환율이 이제 막 돌파했는데 네. 한국의 환율은 1,560원. 네. 동남아 쪽도 환율 막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니 무브가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3고로 인한 고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계속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우려가 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리를 더 내릴 수가 없을 거고 네. 연준의 단순히 금리가 높은 게 아니고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건드리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오늘 현금을 갖고 계시다면 네. 거기에 50% 정도는 사야 된다라고 그쵸. 좀 공격적으로 아침부터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고 어느 정도 시장이 물론 지금도 큰 폭의 하락입니다만 낙폭을 좀 줄인 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가 아직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게 남아 있고 뭐 FOMC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고 그렇죠. 해서 좀 더 사실 하단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설사 내일 더 빠진다 해도 오늘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는 좀 반반 혹은 마무리 요 단기적인 하락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어떤 그러니까 생각이 AI 있을까요? 캐펙스가 네.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뭐 AI 캐펙스가 이제 구글의 자금 조달 이런 게 네. 우려가 됐고 그다음 메타의 자금 조달도 우려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버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물음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일단 조정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초찰 나오잖아. 라고 덮을 수 있어요. 이번은. 또 다시 스토리는 우리가 예전에 보던 스토리로 돌아갈 거다. 그렇죠. 일단 덮을 건데 아, 그 이후에 정말로 AI 캐펙스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게 저의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진짜 걱정은 이제 7월인 거지. 6월은 계속 하는 게 제가 하락장이라고 안 했잖아요. 6월은 변동성이 진짜 커질 겁니다. 제가 색깔이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상승장에서 확 바뀌었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장에서 예전처럼 이제 가자 올라갈 때 가자 외치면 되겠지라고 따라가면 죽어요. 불나방울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변동성이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지표들이 있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에서의 분명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걱정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전력 쪽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전력을 공급하는 게 우리나라는 한전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거의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죠. 민간 기업들이 곳곳에 이제 위치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민간 기업들은 핵심이 주주 가치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합니다. 일단은 주주 하나님 먼저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프로젝트의 채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봤을 때 물음표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전력 쪽에서 물음표가 들어와요. 만약에 그러면 앞에서 병목이 생겼죠. 그럼 AI 캐펙스를 때려 박을 수가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없죠. 네, 그게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목이 AI 캐펙스 좋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반부터 앞에서 금리 때문에 뭔가 앞에서 병목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되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그 전에 뭐 5천대 이럴 때 차라리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금은 서버린 AI 경쟁도 들어가고 기업들이 어떻게든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물러서지 못한다. 그 가운데서 캐펙스는 더 늘어날 거고 시장이 좋을 거다. 그때 반도체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렸죠. 그리고 구글이나 메타까지도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구글이 지금 역대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800억 달러 예상했는데 850억 달러까지. 네, 850억 달러. 그러니까 120조 원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타도 100조 원 단위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하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달할 수도 있겠다. 그럼 누군가 하나가 기업하잖아요. 나 그만 라고 하면 캐펙스가 뚝 사라져 버리죠. 네, 그거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좋을 거야, 갈 거야라고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리스크가 있으니까 무조건 팔라가 아니고요. 불확실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고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가 가장 큰 핵심인 거죠. 그러면 반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은 사요, 팔아요, 가만히 있어요, 뭘 사요, 뭐 가만히 있는다면 언제 그러면 움직여야 돼요, 뭘 확인하고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 네, 장이거든요. 아침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또 좀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침에 살 걸.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그렇죠. 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삼전 닉스 중심으로는 네. 지금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합니까? 오후 상황에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두려워서 못했다,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못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전자닉스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전환하시는데 전자닉스로. 그렇죠. 네. 오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물릴 각오를 좀 더 하세요. 물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물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러나면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절대 먹을 수 없다. 네, 이런 자리에서 못 들어가면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올라갔을 때 우리 경계를 하고 내려갔을 때 과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물어보고 내려갔을 때 이거 팔까요 저거 팔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한 템포만 늦춰보면서 전환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손실이 혹시 나셨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대응도 6월까지 대응을 해서 만회를 하셔야 되지 7월은 불확실성이 더 커요. 불확실성이 더 크면 그만큼 현금을 더 늘려놓으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수익을 나신다고 하더라도 점점점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은 물론 아까 삼성전자가 30만 원대 오전에 밑에서 움직이고 하이닉스도 200만 원 밑에서 움직이고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네, 매수하셔도 된다였지만 지금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만회한 상황에서는 사도 된다. 그리고 네. 오히려 삼전 닉스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 하지만 그렇죠. 약간은 소위 물릴 각오도 그렇죠. 조금은 이제 네. 하면 좀 기다릴 각오도 그렇죠. 있긴 있어야 된다. 네. 손실날 각오를 지금 말씀이시네요. 하고 들어간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다면 전자닉스 중심으로 먼저 올라올 것이다라는 네, 강하게 반등이 의견이신 나올 거예요. 겁니다. 네. 그 근거는요. 대형주기 때문에 코스피의 50% 이상을 아니요. 차지하니까 아니면 뭐 실적 여전히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AI 캐펙스 때문이죠. 아. 네. AI 캐펙스와 AI 쪽에서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무너졌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진 네.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들었던 스토리를 보면 반도체도 성역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무조건 실적 좋아요. 실적 얘기하니까 무조건 갈 겁니다. 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신하셨지만 유동성 빠지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빠지니까 바로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AI 캐펙스 피크아웃. 그러니까 제가 피크아웃이 됐다가 아니고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 속에서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야 네가 사라고 했는데 손실 나잖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 생각들이 꼭 필요한 거죠. 제가 옆에서 다 계속 얘기 드리고 뭐 어떻게 하시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뭐 멤버십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더 알려드리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네. 네.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560원대까지도 갔었죠. 그렇죠. 지금 공항에서 환전하면 1,600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뭐 17년 만에 최고 원화가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외국인 매도와 지금 연속적인 매도와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을 기계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외국인이 이 정도로 계속 팔아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계속 신경 안 썼잖아요. 아, 네. 개인들이 이겨내겠네 이러면서. 개인이 네. 이겨냈네.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오히려 지난주에 그대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외국인이 팔아도 이렇게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지난주인가 한번 같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네. 이런 논리들도 있잖아요. 과거의 대세 상승장에서도 어차피 지수를 끌어올렸던 건 외국인 매수만이 아니었다라는 논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8,800 막 갈 때 개인의 매수가 사실은 이끈 거라서 그러니까요. 그걸 근데 왜 이쯤 후행적으로 되니까. 얘기하냐는 게 걱정인 거죠. 이제 어, 제가 동학개미 동학개미 운동 시즌 2라고 얘기하는 게 작년 말이었어요. 네. 그때 저한테 똑같이 물어봤던 게 뭐냐면 반대로 그때 외국인 매도가 있는데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동학개미 운동 시즌 2기 때문에 개미들의 운동으로 굉장히 세게 오를 겁니다라고 반대로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많은 네. 분들이 결과를 봤잖아요. 결과를. 개인들이 매수해도 외국인들이 매도해도 오르는 거 봤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반대로 얘기했죠. 이제 외국인들의 매물이 너무 압박이 크다.
그리고 기관도 매물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세가 일단 완화돼요. 그러니까 음. 두려움이 커지면 개인의 매수세가 줄고 전체 시장 유동성이 빠지면서 뭔가 두려움이 커지면 이게 상승장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얘기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연역적으로 제가 얘기를 미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조 호황 때문에 7천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이런 것들이 과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연역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이제 그때 뭐 하기도 하는데 결과를 보고 나면 그 결과 자체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이게 더 될 거야라고 더 강화시키는 거죠. 곤란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장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계속 좀 조심해라, 그렇죠.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작년에 거의 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급으로 이제 7천을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물론 그 이상 갔지만 시장은 그렇게 강하게 롱을 외치시던 때도 있었고 그렇죠. 네. 계속 잘 가는데도 조심하라고 이제 하셔서 그때는 좀 왜 계속 조심하라고 하시지? 뭐 이런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약간은 네.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쵸. 그런 네. 것들을 대표님 구독 서비스 통해서 좀 미리 받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데 미리 받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 미리 막 얘기하진 않는데 네. 아니, 뭐라고 해야 되겠나? 오히려 미리 그때 얘기하면 대응? 다치죠. 네. 미리 얘기하면 오히려 다치죠. 제가 뭐 조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미리 막 그러니까 대응하신 분들 중에 뽀모 느꼈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미리 팔아서. 미리 다 팔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세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아와 어가 다르구나라는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멤버십에는 그래도 좀 문자로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죠. 네. 하지만 사람 알아까지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네, 오늘 아침에도 반도체 이 정도면 반도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다른 것 쪽에 소외되셨다면 저 지금 전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죠. 그럼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환율 이런 쪽으로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물론 거기에는 바탕에 이제 깔려 있고요. 미국 시장 비롯해서 우리 시장 크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젠슨왕 CEO가 정말 종횡무진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CEO를 만나고 좋은 얘기만 사실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오히려 오기 전에 하루 정말 시장이 미친 듯 급등을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오기 전부터 거의 약간 세론처럼 많이 나왔죠. 반응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 오늘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게 추후에라도 젠슨왕과 나눈 뭐 여러 얘기라든지 기업들 간의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 쪽으로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좀 포인트가 있었는지 사실 오늘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쪽으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좀 보신 부분이 있으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했던 네이버요. 네, 네이버. 네. 오늘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 얘기 안 했었는데 네이버는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그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AI 센터 엔비디아랑 같이 수출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의 이제 중기부 장관님이 또 배출됐으니까 거기 따른 거기 따른 수혜도 또 기대가 돼서 올랐죠. 근데 따라사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따라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사실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하고도 그 언론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사실 마침 뭐 미 증시도 빠지고 우리 증시도 빠지는 날이어서 젠슨왕한테 증시에 대한 질문도 사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싸졌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사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하이닉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AI 팩토리 얘기도 이제 나왔던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도 오늘 낙폭을 줄이는데 조금은 일조를 하는 건가요?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전자가 6%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3%대 빠지니까 그러게요.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근데 지수가 더 밀리네요. 네. 지수가 5%대로 좀 더 밀리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물리 각오하셔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아침이랑은 조금 음.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4%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코스피가 5.3%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6.5% 정말 코스닥 크게 밀려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양 시장에서 전부 100개가 안 됩니다. 코스피도 49개, 코스닥도 97개, 각각 1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해 보면 한 150개가 지금 안 되는 네, 상황이 나오고 있고, 미 선물이 약세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지정학적인 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군이 뭐 이란 서부, 중부 표적 공습했고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시장을 둘러싸서 참 난제가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어떤 점 또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좀 특별하게 봐야 될 네. 게 뭐냐면 최근에 저한테 이제 제가 밤마다 라이브 영상 찍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하시죠? 네, 유튜브로. 범송공자 장호진 네. 그 유튜브에 찍고 있는데 거기서 질문들이 최근에 뭐가 많았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뭐예요? 맞춰보세요. 전자닉스 아니면 생각보다요. 배당주 장기 투자, 금융주 배당주 장기 투자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금융주. 배당주 오. 괜찮냐고. 그래서 뭐 금리 인상기라 그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음. 자기는 이제 그분들은 전자 같은 거 팔고 배당주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놓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주식은 어쨌든 빠진다. 뭐든지 빠진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는 오늘 아침에 금융주들은 그래도 반등이 좀 있거나 낙폭을 줄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오늘 삼성생명 8%대, 삼성생명 그럴 수도 있죠. KB금융 10%대 빠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8%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시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시면 반도체만 더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거지 다른 기업들은 그냥 종합적으로 다 매도하고 있거든요. 시장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셔야 되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을 사지 말라고 했냐면 빠질 때 많은 분들은 경기 방어주가 있으면 방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어가 될 수도 있겠죠. 상대적으로 덜 빠져가지고 방어가 될 수도 있는데 방어가 됐을 때 만약에 방어가 됐을 때 그 방어된 걸 팔고 손실 났을지언정 좀 팔고 빨리 주도주나 다른 반등이 빠른 걸로 전환시키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방어주로 방어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주를 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 아니면 그 돈 가지고 파킹 통장 같은 게 넣어두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런저런 불안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많은 분들 불안하셨겠지만 와, 월요일에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서 미국 시장도 이 정도로 빠진 게 이제 작년 4월에 관세 리스크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관세 리스크가 있을 때 증시가 어땠지라고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S&P 500이 5천 정도. 네, 네. 지수는 제가 레벨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네네. 그렇게 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천대? 네, 빠져도 그렇게 지금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증시가 어땠지? 봤더니 2천대. 네, 근데 뭐 지금 말 안 해도 아시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관세 리스크, 전쟁 리스크 이런 걸 우리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맞잖아요. 근데 결국에 조금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매수 기회였어. 왜냐면 서킷까지 걸리는 날이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금리가 지금 걸려 있단 말이죠. 조금 다른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의 학습 효과처럼 또 언젠가는 좀 버티면 올라갈 거야로 봐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학습 효과를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학습 시장은. 효과를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진짜로 과거의 학습 효과를 이제는 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에서의 학습 효과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리스크를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제는 한국 시장이 또 우리가 한참 겪었던 그런 횡보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참 동안 코스피가 쉬면서 국장 안 되라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그 힘을 방출하면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팡 뛰어올랐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이번 조정이 있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반등장보다는 정말 횡보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만약에 그렇게 꺾인다는 거는 반도체 프라이스가 꺾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프라이스가 꺾인 이후에 다시 수요 공급이 빠르게 회복돼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마진이 70% 80%까지 반등이 빠르게 나올 거냐라고 보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이제 또 삼성전자 비롯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죠. 시작이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전망들 보면 좋잖아요. 네, 굉장히 좋고 기대감은 지금 뭐 85조 제 기억에 증권사들 컨센을 좀 종합해 보면 85조 근데 좀 강하게 보면 100조 얘기까지도 나오죠. 나오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나오면 또 한 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반대편에서 이제 던져보는 네.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좀 반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죽지 않았다.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럼 지금은 죽지 않아. 지금은 네. 살아. 네. 그러면은 횡보 아까 박스 P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건 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로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은 그 반도체 가격이 빠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편년마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설사 3년이 됐든 5년 됐든 간에 반도체 가격은 정체가 되고 어느 순간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의 마진은 당연히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주가는 PR 레벨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젠가는 와요. 그 언젠가 온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 다시 반도체가 크게 주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횡보장 또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애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 지금 내가 무조건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아니다.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사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안 좋다고 할 때 그럴 때 바닥에서 사서 가면 됩니다. 네, 그럴 때 장기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근데 꼭지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장기 투자는 괜찮지 않나요? 대형주는 괜찮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보세요. 귀납적이죠.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나요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랬던 게 코스피의 진짜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지금까지 그랬던 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강하게 올라왔을 때 학습 효과는 좀 잊었으면 좋겠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학습 효과는 미국 시장에서는 가져주셔도 돼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 기술을 선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장에서 길게 본다, 장기 투자하겠다, 괜찮습니다. 물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한국 장은 여기서 물리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커요. 네, 자칫 잘못해서 밀리면 진짜 10년을 기다리고 본전 오면 괜찮으세요? 그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기존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는 저는 밀사랑 여주사를 지금 이제부터는 제발 머리에서 지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걸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길게 힘들다. 제가 2008년에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알바를 했었냐면 위임장 대결 알바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M&A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대적 M&A를 하려고 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대학생 알바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위임장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찬성을 받는. 근데 그 회사가 그때 무슨 회사였냐면 그 IT 버블 때 엄청나게 올랐던 회사예요. 200배가 올랐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20분의 1 토막인가 났어요. 원금이 5%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게 버텨가지고 갖고 있었던 그 원금을 가지고 그런 주주들을 설득하러 간 거죠. 기존의 최대주주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회가 뭐 만회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M&A가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자닉스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7월을 좀 더 그러면 변동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요? 7월에 변동성이 높게 보는 네. 이유는 일단은 그 호재들이 쏟아져 나온 다음이에요. 전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이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 넥스트는 뭐지라고 보면 일단 전자만 두고 볼게요. 전자만 두고 보면 분기별 이익 성장 급격한 이익 성장의 끝입니다. 넥스트 분기 다음 분기에 분기별 강한 성장은 이제 없어요. 성장이 나오긴 할 텐데
이제는 가격 상승이 나오는 정도만 나올 거고 다른 사업부까지 감안을 한다 그러면 분기별 강한 성장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성장의 둔화를 보는 사이클이 지금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6월 중순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동남아 쪽의 원유 수급에 분명히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원유 수급 차질이 더 빚어진다고 한다면 동남아 쪽의 생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공급망 교란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이 굉장히 힘든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대환 대출에 대한 우려예요. 대환 대출이요? 네, 대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 네. 아니면 2016년 그때 저렴하게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뭐 부동산이든 어디든 간에 대환 대출 시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제로 금리에서 받았던 대출이 지금 시기로 대환을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5%니까 그 회사들은 5% 6%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러면 뭐 제로 금리 뭐 1% 2% 이 정도에서 갑자기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근데 그 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 최근에 JR 리츠 회생 절차 밟았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 야, 너 공실률 높아졌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률 높아졌네?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할인율이 높아졌어. 할인율 높아졌으면 너 부동산 가치가 낮아질 텐데 안 그래도 현금 흐름까지 낮으면 더 낮아지겠네?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출 금액 다 줄 수 없어. 그래서 파산이 난 거예요. 네. 회생 절차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프로젝트가 거기만 해당될까? 저는 하반기에 좀 더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감안을 하면 네. 유동성 이탈과 그다음에 대환 대출 금리가 높은 것에 대한 부담들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오고 괜찮아라고 했었는데 그게 정말 유가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 딱 연출됐을 때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내려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쟁이 정말 길어지면서 유가에 대한 충격이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든 어떤 게 되든 간에 하반기에 뭔가 사람들이 더 두려워할 만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계속 반대쪽의 의견을 던져서 네, 괜찮습니다. 송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이런 의견도 있지만 대표님의 의견은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뭐 이익 대비한 PE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요 정도 떨어지면 한 8배 네. 수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소를 지으시는데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겠죠. 엄청나게 많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대만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 벌고 있는데 저평가다라는 거는 PER 8배만 봐도 이제 아는 건데 그러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일단 전자닉스를 네. 빼고 보면 PR 레벨이 제가 알기로는 20배가 오. 넘을 겁니다. 네, 전자닉스를 네. 이런 얘기는 뭐 여기서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대통령도 발언한 적이 있고 네. 전자닉스를 왜 빼야 되지? 그러니까 반도체를 왜 빼고 아니요. 뭐 반도체를 빼고 것들,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 레벨을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전자닉스를 빼고 보면 다른 거는 비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건 팔까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전자닉스는 좋은데 다른 것들은 다른 시장보다 비싸요. 그럼 이건 팔아야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건 빠지고 전자닉스만 올라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것도 올랐고 고퍼 중에서도 로봇 관련 그렇죠. 것들도 올랐고 오르긴 올랐단 말이에요. 오히려 전기 같은 것들을 PR 60배 타겟하면서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오히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닉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헛헛거리지? 말이 급한가 봐요. 걱정이 돼서.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 네.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클리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이익이 잘 나왔던 적이 없어서 그러긴 한데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라고 계속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PR 레벨을 10배, 12배 주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저는 퀘스천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음표가 있다. 그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익이 성장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년 내후는 이익이 성장했을 때 그 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PER을 여기서 6배에서 12배를 줘서 주가를 2배를 보내는 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가면은 진짜 버블이기 때문에 많이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냐? 원래 시클리컬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저퍼에 사서 고퍼에 저퍼에 사서 고퍼에 파는 건데 시클리컬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을 우리가 지금 삼성자 SK하이닉스가 싸요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지금 사이클의 정점에 가까워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이 잘 나오고 PR이 싸죠. 근데 이 사이클이 언젠간 내려갈 거라고 본다면 그 미래 이익 가지고 우리는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2028년, 2029년 기준으로 계속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그 기준으로 이익이 꺾인다고 한다면 PR 랩을 높여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PR이 싸니까 코스피 지수가 싸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S&P 500을 다루는 것과는 분명히 달리 봐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침에 강력하게 사라고 말씀하셨다 그쵸. 그랬잖아요. 전자 닉스는 지금 사도 되는 구간이지만 이전과 같은 각도,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 안 그렇죠. 된다. 네, 이제 2배, 3배 막 그렇게 보고 네. 들어가실 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뭐 와치리스트 들어가는 그런 이벤트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게 또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날은 네.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사실. 근데 애써서 좀 긍정적인 걸 찾아보자면 이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수급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EM 쪽에서 우리 비중이 10%가 넘는데 지금 EM이라고 하면 개발도상. 네, 개발도상국. 근데 네. DM 쪽으로 가면 우리 비중이 1%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규모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DM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전환됐을 때 실질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10조 단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순매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고 뭐 환율도 안정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수급으로 인한 영향이 엄청나게 크진 않다. 그리고 이 MSCI를 열어주기 위해서 조금 안타깝다고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 있죠. 환을 열어야 돼요. 환. 네, 외환 시장을 7월부터 네, 더 개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외환 시장에 대한 네. 변동성이 더 노출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오늘 보니까 정부에서 그 환율이 변동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곳을 잡더라고요. 전에 연초에는 서학개미를 타겟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 돌아오게끔 했고 실제로 많이 돌아왔고 근데 그래도 환율이 안 잡히니까 이제는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러를 네, 달러 환전 안 하니까 네. 이게 뭐 불법적인 환전 안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달러를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바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미룬다. 그걸 불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환율을 잡으려고 정부는 혈안이 돼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뭔가 노력을 할 거고 지금 기업을 타겟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그러니까 환전이 있으면서 환율 자체는 조금 안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오늘 계속 얘기를 해주신 부분일 수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좀 정리하는 의미로 강 세장은 그래서 끝난 거예요? 강 회장은 전에 제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한 8,500까지는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상승장이 끝난지 안 끝난지 이제는 불투명합니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은 상승장이 꺾였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꺾였다가 아니고 지금 불투명성에서 상승장이 꺾였을 가능성을 좀 더 보시고 전고점을 잠깐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승장 추세로 이어지면서 계속 강세로 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대비를 하는 게 맞다. 불확실성이 확실히 여러 군데서 커졌어요. 그러면 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군대를 지키고 있다. 근데 원균이 되지 말라. 네. 어떤 잘못된 여러분들 정보를 갖고 아니면 선조의 얘기를 듣고 갔잖아요. 지금 일본군이 저기 들어와 있으니까 격파해라라고. 그러니까 전문가 제 말도 마찬가지고 어느 전문가의 말 그 말 한마디 듣고 여러분들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원금을 실천량에서 다 날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불확실을 하면 현금을 놔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절대 잃지 않습니다. 포모 때문에 잃는 거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라서 현금을 좀 두고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여유롭게 가실 수 있고 내가 좀 덜 먹는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좀 지금까지 못 왔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서 진짜 신중하게 좀 정보를 수집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좀 꺾였을 가능성은 감지가 됐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레벨로 생각하자면 뭐 예를 들면 5천, 4천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단까지는 지지를 해주고 분명히 반등하는 그런 지지선이 있을 텐데 혹시 어디까지 열어두고 이쯤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야라는 부분 혹시 정해두신 라인이 있으세요? 지표를 못 잡겠어요. 아, 그러세요? 네. 왜 못 잡겠냐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메타나 오픈AI가 나 손들었어. 기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모를 일이죠. 오. 원래 터지는 건 갑자기 터집니다. 근데 유증까지 해서 그렇게 네.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와중에 그리고 사실 800억 달러, 850억 달러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금액이지만 구글 그 시총에 비하면은 뭐 한 1% 정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는 분위기도 이제 의견 중에는 있던데. 그렇죠. 근데 네. 2007년에 서브프라임이 그렇게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버블이 막 있을 때는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들 그냥 가는 거고 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AI 캐펙스 쪽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 프라이스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럼 바닥이 어딘지 잡을 수 없죠. 네. 4자 5자를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그 장우진 대표님의 오전 뷰를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장우진 대표님께서 스스로 제가 오전엔 굉장히 강하게 사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했어요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오전 뷰와 지금 뷰가 혹시 약간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시거든요. 오늘은 사요. 오늘은 사는데 어. 오늘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장기 투자하고 예전처럼 갖고 가겠어 9천만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래도 좀 두고 제가 오늘 현금을 50% 정도만 들어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넣어보라고 하시잖아요. 했잖아요. 거기 꼬이지. 그런데 네. 그 이후의 시장이 걱정되는 거죠. 변동성은 6월에는 굉장히 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 자산이 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올라갈 때 되나보다 가자라고 외치고 샀다가 빠지면 안 되나보다라고 팔았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샀다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그거를 일단 경계하자. 라고 계속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경계해야 된다. 그거 안 된다. 변동성 장이다. 지금은 상승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니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가지 마시라라고 6월은 얘기를 드리는 거고 7월 이후는 불확실성이 높으니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때가 다시 말씀드리겠죠. 제가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7월 괜찮을 거니까 더 보시죠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6월 변동성 장에서 현금을 높여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AI 캐펙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거의 뭐 신앙처럼 모시고 있고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어딘가에선가 뭔가 이탈의 조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전조들이 약간은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시장에서 좀 원인으로 짚고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X. 네, 네. 그 상장 때문에 수급 블랙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우리나라 외국인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도 혹시 그것도 원인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표님 생각은요?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한 외국인의 이탈도 일부 있겠죠. 일부?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조달하는 자금이 뭐 천조 아니죠 100조 단위잖아요. 100조 단위.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연초에 외국인이 빠져나간 게 100조 원인데 스페이스X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상승했었기 때문에 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도 외국인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기도 했을 거고요. 네. 요거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악영향이 있습니다. 네, 수급의 이탈 분명히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엑시라고 하는 그 우려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자금의 이동이, 그러니까 AI에서 이동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의 어떤 집중, 유동성 이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게 줄줄이 이런 대여들이 지금 미국에서 맞아요. 하반기에
IPO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의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 뭐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일부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도 이런 거를 좀 그럼 염두에 둬야 되는 건지. 염두에 둬야 되죠. 네. 네, 엔트로픽이랑 오픈AI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 쪽에서 자금 쓸어가는 것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LG엔솔 상장할 때 시장 영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대여급들이 상장을 하면 유동성이 쭉 빨려가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흔들려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좀 받을 자리에서 네, 한꺼번에 핑계들이 좀 나왔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벼워지면 다시금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죠. 합니다. 그런 의견도 네.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 맞다를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더 정보를 수집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근거가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것들은 약간 무조건적인 낙관론이에요. 많이 빠졌고 오를 건 당연한데 지금 그냥 이거는 기술적인 하락일 뿐인 거고 아무 이슈도 없이 빠졌잖아라고 얘기할 뿐인 건데 저는 이런 아무 이유 없는 하락이 더 무서워요. 네. 네. 분명히 유동성 쪽에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계될 건 무조건적인 낙관론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차라리 가진 게 나아요. 2,400, 2,500대 제가 진짜 낙관론을 가지고 하자고 할 때 그때 두려워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시점이 네 그렇게까지 낙관론을 가져갈 때가 아니다. 좀 경계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수익이 낮고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벌었다는데 옆집이 저렇게 벌었다는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번 것들도 순식간에 까질 거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벌지도 못하고 까질 겁니다. 그 두려움을 지금까지의 경험, 올랐던 경험 때문에 모두 다 잊고서 돈만 벌어야지라고만 갖고 있는데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지금은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셨잖아요. 어제 오늘 느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느끼시면서 조금은 더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켜내면서 그 넥스트 스텝을 보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왜냐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계속해서 좀 빠지죠. 5.7% 현재 코스피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에만 460포인트가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좀 더 낙폭이 큰 상황이어서 6.8% 거의 7% 가까운 지금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적으로 코스피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정말 올라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코스피에서 40개 종목 네. 정도. 네? 아니요. 놀랐어요. 네. 놀라서. 네. 네. 코스피 40개 정도만 상승을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90개 정도 상승하고 나머지는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됩니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시장. 있습니다. 네. 네.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수급적인 상황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생방송이니까 저 요 시간대 시장 상황 전해드리는 거는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실시간으로 호흡을 해보기 위해서 어떤 부분 좀 눈에 띄세요? 그러니까 더블 밸류업에서 만약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제가 네. 이거 네이버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자리는 사시라고. 어. 근데 지금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 살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 시장 판을 먼저 보시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트를 보고 무조건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이버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이렇게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지받고 나서 반등 나올 때 그리고 호재도 있고 한다면 괜찮은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못 믿겠어요. 이런 자리도 지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도 지금 7%대 밀리고 SK하이닉스도 4%대 밀리고
현대차도 지금 7%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 반등 나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나마 좀 본다 그러면 파두가 0.27%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다음에 심텍이 1.65%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가 5.88%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소부장 쪽에서도 가격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도도 ESSD 관련된 드라이버 IC 같은 것들을 하는데 드라이브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물량도 늘어나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DDR4 같은 이제 반도체를 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심텍도 기판인데 기판 쪽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덜 빠지거나 아니면 좀 더 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뭘 보고 있냐라고 봤을 때 프라이스 사이클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지 물량의 사이클을 보고 있지 않다. 물량의 사이클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가 가야 돼요. 장비주들이 캐펙스 증설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볼 거야라고 하면서 소부장 쪽에서 이제 소재랑 장비가 많이 갈 텐데 지금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대표님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구간인가요? 내일 아침에 반대뱀에 좀 쏟아지겠죠. 더. 내일 아침에. 네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 내일 아침에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코스피의 SK하이닉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레버리지 ETF 기준 50% 빠졌을 거예요 아마. 네, 뭐 물론 레버리지 ETF는 레버리지 자체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대 매매는 없을 텐데 여기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셨다 그러면 하이닉스만 가지고도 고점 대비 50% 손실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50% 손실을 나셨다면 네 150이니까 이제 간당간당 할 수 있죠. 네. 보통 140, 150 설정돼 있을 거예요. 원금,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그러면은 미증시에서의 안정되는 흐름들, 특히 반도체 흐름들과 반대 매매 부분에 대한 것도 내일까지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둬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릴 시간이 됐어요. 뭐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뭐 시장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전에도 나와주시고 지금 오후에도 또 시장 반응 함께 봐주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실까요? 아마 근데 상당수 분들이 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네가 유동성이라고 말하는 유동성의 정체가 뭐냐. 막 이렇게도 진짜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제 걸 홍보한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금시공이라고 제가 경제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경제교육을 기초 경제교육 같은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 큰 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고 나가야 될지 큰 설계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기업을 선택하는 건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일치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제가 아니라도 돼요. 경제교육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더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피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 만약 오후에 오전장에 이제 마감으로 가면서 오전만큼 떨어지면 그때는 매수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왜냐하면 오전에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 의견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만큼으로 낙폭이 만약에 커진다면 어떻게 할까? 피다님이 지금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매수야. 여러분들이 물릴 수 있다는 것만 좀 생각해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절대 손해 안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변동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의 변동성, 하방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못 들어가시면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누린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기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약간 좀 누리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난 단타 싫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네, 좀 더 버텨보세요.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네, 반도체는. 하지만 6월, 7월 변동성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전과 같은 상승 각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지금 각도는 나올 수 있는데 요 폭이 예전처럼 막 우리가 1, 2월에 상승폭 봤던 거, 그다음에 4, 5월에 상승폭 봤던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조정 받았으니까 가자 9천만 바로 돌파 그런 그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시공 장우진 대표님의 시황에 대한 의견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